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스미남 공식 1회. 저번 주에는 베타 버전이 있었고요. 자, 드디어 저희가 공식적인 1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그래도 오늘부터 청취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보고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호주에서 온 스미남 알렉스입니다. 와, 좋습니다. 저는 신촌 스미남 창원 출신의 이태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입니다. 네, 오늘 저희 또 뉴페이스신데 안동익 씨 네. 오늘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고척동 스리니 이승준 씨가 오늘 중계 스케줄이 잡혀서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멋진 목소리 들려드릴 겁니다. 네, 사실 저희 베타 버전이 청취자 여러분의 폭발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정말 감사하죠. 네, 1부, 2부 합친 총 재생 요청 수가 550회. 와, 상상 초월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30회 누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시청자 여러분의 저희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오늘도 공식적으로 스미남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관련 소식 일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스포츠 종목, 오늘은 배구와 또 배구 리그죠. V리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론까지 준비되어 있는 2부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더 말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야구입니다. 저번 주 주중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항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 12였습니다. 고척 돔구장에서 펼쳐진 3일간의 여정이었는데 이 프리미어 12 3일간의 여정 리뷰를 또 우리 신촌 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하셨죠? 네, 신촌 스미남입니다. 대한민국이 프리미어 1, 2에서 호주, 캐나다, 쿠바를 차례대로 꺾고 전승으로 슈퍼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승입니다. 전승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우선 1차전 호주전이죠. 대한민국이 5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스피드가 떨어진다는 데이터적 분석이 많은 호주 타자들을 우리나라 투수들이 샤샤샥 요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샤샤샥 꿈쩍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엔 우리 대한민국의 특급 저한 양현종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삼진을 10개나 뽑아내고 심지어 안타는 단 하나만 와. 허용하면서 완벽했어요.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회 통틀어 1차전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 시즌 방어율 1위를 찍었던 만큼 멋진 활약을 해줬습니다. 한편 공격 부분에선 2회부터 빠른 김현수 선수의 선취적 시다와 함께 선취점을 일찍 뽑아내면서 편안하게 시청자들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네.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차전은 캐나다전이었죠. 우리나라 선발 투수는 좌완 에이스 중 또 한 명이죠. 김광현. 역시 김광현 선수. 역시 완벽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마찬가지로 안타 단 하나만 허용하면서 7탈3진 이번에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캐나다는 쉬운 상대만은 아니었죠. 팽팽한 투수전이 전반 내내 이어지다가 이 균형을 깬 건 대한민국의 김재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회 초 2-3할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선취 리드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2점이란 점수 역시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죠. 함덕주가 마운드에 올라와 8회 말 1실점을 하고 한 점차 아슬아슬한 승부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한 건 조상우였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렇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도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준 조상우 선수가 이 대회에서도 캐나다 선수들을 또 샤샤샥 요리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샤샤샥. 또 그 구원에 힘입어 9회 초 박민우 선수의 추가적 시타와 함께 그대로 리드를 지키며 3대1 승리를 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김광현 선수도 정말 잘해줬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 조상우 선수가 저는 가장 MVP로 뽑고 싶은데요. 우리 심재용 씨는 어떤 선수가 가장 이 경기에서 인상 깊었는지 한번 네, 얘기해 저도 주시죠. 뭐 조상우 선수의 이 긴 머리 휘날리며 던지는 투구 폼이 정말 기억에 남지만 저는 그래도 먼저 득점을 내줬던 김재환 선수가 잘해주지 않았나. 사실 이 캐나다전이 저희 세 경기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렇죠. 경기라고 네,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알렉스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12 시작하기 전에 연습 경기에서 일본을 누를 정도로 네.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수들이 그 타선을 잘 막아준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재용 씨처럼 그 김재환 선수의
결승타죠. 역시 점수가 있어야 되죠. 점수가 그렇죠.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마지막으로 3차전 쿠바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쿠바라는 나라가 베이징 올림픽에 기억도 있고 이 쿠바가 정말 야구 잘하는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쉽게 이기기 어려운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특히 재팬 시리즈 소프트뱅크의 우승의 중심에 있었던 3인방 데스파인의 유리스벨 그라시알 라반 모이넬로이가 너무 강력해 보였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음. 이 또 선발 투수 박종훈 선수가 1, 2차전에 압도적인 뭐 양현종, 김광현에 비해서 사실 조금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4이닝 무실점을 채우고 차우찬 선수에게 바통을 터치했습니다. 네. 뭐 그 이후 이영하, 고우석, 하재훈, 이승호가 차례대로 나오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는데요. 이번 경기 벌떼 투수 운영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1, 2차전에 득점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사실 이 타자들이 약간 좀 침체돼 있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 제일 우려했던 쿠바전에서 7득점 폭발하면서 저는 이 가뭄을 던 목마름을 씻어주는 게 너무 시원했습니다. 또 그 중심에 뭐 이 경기 무안타에 그쳤던 박병호 선수가 멀티히트와 타점을 기록하는 등 박병호 우리 부활했구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박병호 선수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우 선수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정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네. 뭐 안타를 치고 나가도 도루도 하고 뭐 수비도 잘하고 혼자 사실 다 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역시 북치고 피는 북치고. 물보다 진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정우 선수 이렇게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출루율이 6할 6할이요? 6할 1푼 5리라고 합니다. 와. 대회 통틀어 2위. 이정우 선수 몇 년 차죠? 3년 차죠. 3년 3년 차. 차. 네. 거의 뭐 주장급 활약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좋은 활약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저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알렉스 씨가 봤을 때는 이정우 선수 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집중하기 정말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이미 경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슈퍼라운드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과에 따라서 뭐 쿠바와 같이 가든 아니면 호주와 같이 가든 이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경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수를 내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환경이었는데 2회에 이 김하성 선수가 2사 만루 상황에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라고 봤거든요. 거의 볼이었죠. 그런데 타격 폼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거를 땡겼어요. 걷어 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단. 때려가지고 타점을 만들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김하성 선수 최고였어요, 진짜. 네, 우리 안동인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양의지 선수가 좀 돋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방어율이 저희 투수 방어율이 3경기 통틀어서 0.33. 그렇죠. 와. 평균 자책점 딱 진짜. 1점 줬어요, 진짜. 이게 뭡니까 진짜. 대단하다.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양희전 선수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어린 선수들, 어린 투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잘 이끌어줬어요. 맞아요. 전혀 긴장하지 않게 편안하게 던질 수 있도록 정말 리드를 정말 잘해줬고 국가대표의 엄마. 네, 격려도 많이 해주고 왜 대한민국 최고의 안방마님인지 네. 그렇죠. 네, 네, 다시 사실,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양희지 선수가 이번 시즌 타격 왕이었나요? 이번 시즌 헷갈리네요. 페르난데스였나요? 아니면 페르난데스였나요? 양이지였나요? 타격왕은 양희지 선수입니다. 양희지 선수 맞나요? 네. 네. 페르난데스가 2위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마 양희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이 안타 신고가 조금 늦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그 첫 안타를 때리고 나가면서 그 일루에서 세레모니를 머쓱하게 하면서 사실 선수들이 이번에 그 셀레브레이션을 멋지게 준비했잖아요. 뭐 그렇죠. 두산의 셀카 세레모니도 있었고 자기 구단 것도 한번 하면서 같이 해주는 걸 보여줬는데 양희지 선수가 또 우리 공룡 구단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잠시 후 또 프리미어리 미국과의 맞대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7시에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선수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나중에 또 경기 응원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프리미어 12에서 활약해준 대한민국 선수들 슈퍼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줘서 꼭 올림픽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네, 사실 저희 스미남 멤버 중에서 이번 프리미어 12 대회 직접 관계자로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알렉스 씨. 네, 어떤 그렇죠. 일을 하셨죠?
3일 동안 저는 그 윌콜 센터라고 해서 외국인 분들이 주로 와서 문의를 하고 대답을 해주고 아니면 뭐 스카우터 분들이 문의하는 상황 대답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더 많이 쓰셨겠네요. 한국말을 거의 안 썼어요. 오우야. 어우야. 되게 이상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특별히 직접 보고 오셨는데 네네.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그 창구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야구장에 갔지만 야구장 바깥쪽에 있어서 실내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네. 바깥쪽에서도 분위기가 느껴졌던 게 첫 두 경기는 관중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시범 경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제대회인가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이제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찾아주셔가지고 한국 시리즈 못지 않았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날.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경기장 또 이 바깥에 또 쿠바 선수들을 좀 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쿠바 선수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3시간 전에 먼저 와서 몸을 푸는데 네. 흡연을 꽤나 많이 하더라고요. 쿠바 선수들이. 제 앞쪽에 흡연실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게 흡연실을 들렀다가 바로 경기장 내로 들어가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팬들과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 2명이 한 초등학생 2명 정도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먼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팬 서비스가. 그쵸, 팬 서비스를 하는 게 참 우리나라 선수들 저런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더 많은 팬들을 야구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바 선수들도 참 우리나라 와서 선수들도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한 번쯤 느끼고 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슈퍼라운드 또 승리를 기원하면서요. 저희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베타 버전에서 KBO의 한국 시리즈와 MLB의 월드 시리즈를 리뷰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KBO는 굉장히 대중적인 리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MLB는 다소 매니아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KBO와 MLB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명실상부 저희 스미남에서 MLB를 가장 잘하는 물자랄 알렉스 씨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양 리그의 역사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무려 144년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 친구들이 야구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 숫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한 시즌에 162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경기 숫자가 많이 늘어서 144경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투수가 타석에 서느냐 굉장히 맞아요. 흥미로운 점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뭐 더블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투수가 타석에 서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드물게 있죠. 그렇죠. 정말 네. 드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셔널리그는 무조건 타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홈런도 쳤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1973년부터 지명 타자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9명의 타자가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 1명은 수비 없이 타석에만 들어서는 선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메이저리그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가 NBA의 동부 서부 컨퍼런스로 생각하면 되나요? 동부 서부 컨퍼런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차이점이 NBA 같은 경우에는 동서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한 리그 아래에서 탄생을 한 거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두 리그의 시작이 달라요. 내셔널리그가 180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도 갑부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갑부가 내셔널리그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리그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아메리칸 리그를 만들었어요. 한 20년 30년 후에. 그러면서 돈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사실 두 리그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메이저리그 투수가 타석에 서는 모습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또 이 플레이오프 진출하기 위해서가 조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KBO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KBO 같은 경우는 10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5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하고요. 네. 5위와 4위가 먼저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리고 이긴 팀이 3위와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긴 팀이 2위와 플레이오프, 그리고 마지막에
1위 팀과 7전 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한국 시리즈가 지금은 이제 앞선 순위 팀에서 2경기, 그다음에 뒷팀에서 원정 3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 경기 2경기 이렇게 치루어지는데 네. 예전에는 조금 규정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좀 규정이 달라가지고 한 예를 들면 2001년도만 해도 홈 구장이 25,000석 이하가 되는 경기장은 5, 6, 7차전을 중립 경기라고 해서 잠실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은 대구 시민운동장, 그리고 3, 4, 5, 6, 7차전은 잠실 경기장에서 치루어지는 와. 반칙이네요. 굉장히 이형적인 리그가 운영이 됐었죠. 네. 그때 뭐 두산이 우승을 했지만 물론 뭐 삼성에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넥센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는데 넥센은 사실 홈 경기장이 그 당시에 목동이었잖아요. 네, 되게 작죠. 그렇죠. 되게 작죠. 그리고 시민운동장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1, 2차전 대구, 3, 4차전 목동, 그리고 5, 6, 7차전은 그 누구의 홈도 아닌 잠실에서 치루어진 큰 아이러니가 빚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현재는 이제 앞선 팀에서 홈 경기 2경기, 그리고 다른 팀이 3경기, 다시 2경기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정해져가지고 더 이상 중립 경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단 수도 더 많고, 그렇죠. 네, 디비전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많은데,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플레이오프를 치를까요? 일단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 리그로 펼쳐지기 때문에 리그마다 디비전이 또 3개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는 디비전 우승팀이 무조건 직행을 하게 되어서 6팀은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리그마다 디비전 우승팀은 아니지만 승률이 가장 높은 2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라고 해서 한 경기를 따로 치릅니다. 단판전에서 이긴 팀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리그 1위 팀과 붙고요. 2, 3위가 붙고 또 양쪽 게임에서 이긴 그 디비전 이긴 팀들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붙고 그리고 양 리그의 챔피언 팀들이 최종 월드 시리즈에서 7판 4선승제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그 워싱턴 내셔널스가 와일드카드로 그렇죠. 나와서 디비전 1위였던 LA 다저스와 경기를 해서 3대 2로 이기고 챔피언십의 결정 꽉꽉 채운. 정말 네, 그렇죠. 경기 수도 많았겠네요. 경기 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수입을 거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도 해봤고 사실 또 KBO를 해보면 이 독특한 응원 문화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안동희 씨 혹시 좋아하는 응원가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네.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다 네. 보니까 가을만 되면 이제 오재일 선수가 날아다닙니다. 또 굉장하죠. 뭐 오재일 선수 응원가 뭐였죠? 그 오재 아니 뭐였죠? 오재일 오재일 그렇죠. 제가 두산 팬은 아닌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떤 음악에 좀 이렇게 가사를 그렇죠. 좀 이렇게 선수 응원가로 그렇죠. 바꿔서 네.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 응원은 거의 뭐 단체 군무에 가깝죠.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뭐 최고의 노래방이다 이런 기사가 사실 메이저리그 쪽에서도 실렸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호주에서는 그런 단체 군무를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야구장에 가면은 절대 응원석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지만 응원석에서 잘 보이는 응원석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경기도 보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는데 좀 특이해요. 저도 그냥 경기에 집중하고 싶긴 한데 또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재밌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메이저리그는 단체 응원 문화라는 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멕시칸 피자만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건 없죠. 네. 하지만 두 케이스가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가 2002년 월드 시리즈 때 이제 랠리 몽키라고 해가지고 NY 맨제스 쪽에서 그냥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원숭이를 전광판에 띄웠어요. 네. 이게 영화에서 나온 원숭이인데 에이스 벤츄라라는 영화 모르시죠? 몰라요. 네. 짐 캐리 아시나요? 짐 캐리 알아요. 짐 캐리가 나왔던 옛날 영화인데요. 네. 거기에 나왔던 원숭이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하면서 팬들이 함께 응원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NYM이 6차전에서 이미 2승 3패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7회까지 5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틀모로 해가지고 역전을 했어요. 이야. 그리고 7차전에 우승을 했어요. 대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고 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 팬들이
아기상어에 푹 빠졌죠. 아기상어. 그 뚜루뚜루뚜루하는 그거 네. 있잖아요. 네. 이게 헤라르도 파라라고 해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워싱턴 우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라고 하는 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팀 문화와 분위기를 바꾼 선수로 유명했거든요. 이 선수의 기상성이 아기상어였어요. 아, 정말요? 아이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어디서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꿨기 때문에 아마 팬들도 같이 좋아하면서 이 노래를 이 3, 4, 5차전 워싱턴에서 펼쳐질 때는 단체로 부르는 굉장히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 프리미어 11 볼 때도 캐나다전이었나요? 어떤 한 아저씨가 트럼펫 들고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되게 유명하죠. 네, 테드 유명하시죠. 스미스 씨라고 네. 해가지고 네네. 예전에 목동에서 넥센이 있을 때 뭐 매일 와가지고 응원을 했던 네. 분인데 저 아까 에피소드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도 또 이분하고도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정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동안 KBO 계속 팔로우를 하다가 아마 중간에 잠깐 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보였는데 첫날 제가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경기가 분명히 12시부터 경기가 있었는데 캐나다하고 아마 쿠바였을 건데 10시가 조금 넘은 상태에서 스카우터보다 누가 먼저 빨리 온 거예요. 제 앞에 창구 앞에 와가지고 티켓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낯이 굉장히 익은 거예요. 누구지 했는데 네. 테드 스미스 아니냐고. 그거 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는 지인을 통해서 KBO 측과 말을 해가지고 표를 구해놓고 저한테 와서 찾으러 왔던 건데 저는 뭐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저랑 한동안 실랑이를 좀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매뉴얼대로 하셔야죠. 매뉴얼대로 네. 해요. 전 티켓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메이저리그 KBO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의 슈퍼라운드 또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또 다른 공놀이죠. 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펼쳐졌던 국내 축구 FA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1부 리그 수원 삼성과 3부 리그 대전 코레일의 매치업이 성사됐었는데요. 이 경기 리뷰는 제가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차전이죠. 대전이 홈에서 수원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 수원이 열심히 공격을 펼쳐봤지만 대전도 사실 뭐 골대도 한번 맞추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이렇게 싸워줬는데요. 하지만 2차전에서는 수원 홈에서 결국 수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삼성이 4대 0으로 대전 코레일을 꺾고 이 통산 5번째 FA컵 우승으로 최다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뭐 득점 기록한 선수들은 고승범 선수가 2골, 그리고 김민우, 염기훈 선수까지 이렇게 득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염기훈 선수는 또 5골로 대회 득점왕까지 확정지으면서 수원이 아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FA컵 결승전이었습니다. 사실 결승전 MVP를 받았던 이 고승범 선수가 사실 정말 뭐 깜짝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전이었던 홍철과 뭐 최상근 선수 부상으로 기회를 잡았는데 2016년도에 수원에 입단해서도 자리를 잘 못 잡았었는데 이번 시즌도 9경기 출장에 그쳤고요. 하지만 이 결승전에서 기회를 잡아서 중거리슛 2방으로 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다른 판정 미스들, 심판의 어떤 판정 미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막 VAR로 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심판이 진로 방해를 해서 대전 코레일의 공격을 막은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건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수원은 이로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리그 1, 2위와 수원 삼성까지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직행을 하겠고요. 나머지 하나의 티켓은 K리그 3위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선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이제 따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FC 서울이 굉장히 유리해요. 네, 그렇죠. 남은 2경기에서 2개의 무승부만 기록해도 3위가 확정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대전 코레일 선수들 정말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젖잘싸죠. 네, 그렇습니다. 뭐 3부 리그 사실 3부 리그가 결승까지 올라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규모의 차이나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큰데 대전 코레일 선수들에게도 저희가 박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FA컵 결승전 수원 삼성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정말 지구 반대편 12시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7세 이하 어린 선수들이 월드컵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렉스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오늘 이 승리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경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장지현 해설위원이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 대회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전반전에 멕시코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골포스트도 크로스바도 한번 때렸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32분에 터진 아빌라 선수의 후반 헤더. 32분. 후반 32분. 그렇습니다. 그 한 골에 무너졌는데 사실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을용 선수의 아들인 이태석 네.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뭐 예전에 이승우 선수 시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강인 선수라든지 특정 선수가 딱 집중받지 못해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적을 이루어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골든 에이지라는 유소년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2014년도에 이 KFA가 골든 에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이제 유망주급들의 선수를 각 지역별로 뽑아서 지역 단위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자체도 뭐 중앙에서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코칭 스태프를 뽑아서 또 그 코치들을 교육을 시키고 네. 그 교육을 받은 코치들이 선수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음. 이번 대표팀 선수들이 이 골든 에이지의 1기 선수들인데 아.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확 이제 네, 도드라지지는 슈퍼스타는 못했지만 아니지만,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위닝팀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이 선수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한국 축구에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아쉬웠던 게 전반전 수비 핵심이었던 홍성욱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그 공백이 물론 뭐 직접적이지 않았겠지만 멕시코의 헤더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그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합을 잘 맞춘 선수들이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그 중계진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2009년 16강의 멕시코전 때 그 김동진 선수가 버저비터. 버저비터를 넣어서 네. 우리가 승부차이까지 끌고 가서 그랬죠. 올라갔었던 그 기억. 다시 한번 재현되길 바랬지만 아쉽게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참 잘했어요. 예. 네, 그렇죠. 뭐 잘했죠.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저희 쳐주죠. 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브라질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U17 언더 17 월드컵 8강 진출을 이뤘던 대한민국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해외 축구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이번 라운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 새로운 얼굴 안동익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대치노 세미남 안동익입니다. 네,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손흥민 선수가 유럽 통산 최다골을 경신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123호 골, 두 네. 골을 넣어서 123호 골까지 달성을 했고 셰필드전까지 해서 지금 현재 통산 12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레전드죠.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20대 중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그 유럽 통산 최다골 기록을 원래는 차범근 전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121골 그 기록을 달성을 했을 때가 차범근 감독이 36살 때입니다. 야, 네. 그러면은 이 기록을 자그마치 약 10년을 당겼다는 건데 그렇죠. 92년생이시니까. 앞으로 손흥민이 과연 얼마나 더 넣을지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사실 뭐 차범근 감독도 대단하네요. 차범근 감독이 어마어마하죠. 중간에 군복무를 위해서 그쵸. 돌아왔죠. 네, 네. 돌아왔기도 했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팀에서도 정말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계속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좀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그 득점 이후에 또 이 아, 셀레브레이션이 그렇죠. 또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리그에서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였죠. 그 고메즈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히고 나서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좀 약간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좀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상대팀 선수들까지 팬이 감독들까지도 왔었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행히도 고메즈 선수가 수술이 잘 돼서 6개월 정도면은
복귀가 가능하다고 정말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잘 됐으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황희찬 선수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우, 황희찬 은매패. 선수 네. 아, 대단해요. 뒤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반다이크 선수를 처음에 무너뜨렸죠. 그렇죠. 네. 앵클 브레이크. 이번엔 누구죠? 이번에는 또 쿨리발리입니다. 나폴리. 나폴리의 대단한 수비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황희찬 선수가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센터백 도장 깨기. 다음 선수가 누가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잘츠부르크도 그 황희찬 속에 활약에 힘입어서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뭐 미나미노 선수 그리고 홀란드 선수 네. 이렇게 세 선수가 이 잘츠부르크를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상승세의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는 황희찬 선수랑 미나미노 선수가 한일 이렇게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독일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묘하네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황희찬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볼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잠을 못 이루게 하는 잠 우리 못 대한민국 자겠네요. 선수들, 네, 정말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번 주 중에는 뭐 카이워커 선수가 골키퍼 데뷔하는 네, 정말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강인 선수 선발 경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슈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챔피언스리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 2위 간의 정말 맞대결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의 1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진짜 밤을 설치면서 와, 제가 대단하십니다. 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언론에서 이제 승점 6점짜리라는 네, 맞아요. 경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시즌 초긴 하지만 6점짜리 경기는 아니다. 음. 우승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경기였다. 의미가 네. 더 크다. 이렇게 결승전이었다. 저는 제목을 짓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한테 지게 되면은 승점 차이가 9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 점수 차이는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맨시티가 또 지게 되면서 레스터 시티가 2위로 올라왔어요. 와. 그렇게 되면서 리버풀과 레스터의 승점 차이가 8점 차까지 8점 차가 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독주네요. 독주. 그렇죠.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그리고 또 리버풀 선수들이 잘했어요. 그럼요. 그렇죠.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정말 맨체스터 시티를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안필드에서 좀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역사로 좀 보게 되면은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시간이 매우 길었다고 해요. 안필드에서 승리를 했던 기억이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안필드의 벽은 높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먼저 3골을 넣었고요. 음. 그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의 골로 추격을 시작했는데 3대1로 끝났어요. 근데 조금 이 판정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핸드볼 파울 그리고 뭐 스털링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밀려 넘어지는 장면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 이제 주심이 올리버 주심이에요. 네. 올리버 주심이 나름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심판 경기 경력이- 운영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만큼은 조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죠. 못했다. 물론 심판들도 네. 부담이 있겠죠. 그쵸. 그렇죠. 네. 큰 경기여서. 네, 그래서 VAR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각각의 이제 팬들은 좀 약간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2개를 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 과르디올라 감독을 그렇죠. F.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 스페인 사람인데, 펩 감독님. F월드가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네, 소리는 안 나는데 입 모양으로만 음성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버풀은 다시 한번 계속 1위를 굳혀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안동희 씨는 이번 시즌 리버풀 우승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리버풀이 작년에
그렇죠. 너무 진짜 그렇게 잘 네. 해놓고 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더 절치부심을 해서 이렇게 경기력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이번 시즌은 뭐 다른 부상, 뭐 이런 체력적인 문제 없으면은 리버풀이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승부예측 하나요 이거? 제가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경기력이 좋아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네, 네. 경기력이 좋고 공수 밸런스도 좋고 네. 선수들의 그런 그 협업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클롭이 정말 선수단을 잘 장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리버풀의 우승이 점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승. 그러니까 네. 추갈모신 제가 보더라도 리버풀 경기를 보면 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퍼거슨 감독의 맨유처럼 아. 선수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리버풀의 활약 또 맨시티와의 경기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로써 저희 축구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다른 공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구 소식입니다. 국내 프로농구 KBL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올 시즌 프로 선수로 데뷔할 신인 선수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태곤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매 시즌 있는 신인 드래프트가 올해에도 11월 4일 진행됐었죠. 우선 이 지명이 어떻게 순위 추첨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정규리그 7위에서 10위가 16%,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팀에 진출했던 팀이 12%, 그 4강 플레이오프 팀에 진출했던 팀이 5%, 준우승팀 1.5%, 우승팀이 0.5%, 뭐 거의 없는 네, 거죠. 거의 없죠. 이렇게 우선 지명권을 얻게 됩니다. 올 시즌의 1순위는 당연히 7위나 10위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현주혁 감독의 매직 일어나고 말았어요. 5%의 기적의 확률로 창원 LG 세이커스가 1순위를 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창원 LG 행운의 1순위를 픽한 LG 세이커스가 1위, 그 뒤를 이어 2순위 안양 KGC, 3순위 서울 삼성, 4순위 고양 오리온, 그 뒤로 SK, DB, KT, KCC, 전자랜드 모비스가 그 네. 뒤를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박정현 선수죠. 1순위로 네. 뽑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네, 않았습니다. 현지혁 감독이 미리 이렇게 러브콜을 그렇죠, 같이 보냈었죠. 유일한 직전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LG 세이커스가 직전감인 박정현을 품었고요. 그 다음에 2순위인 안양이 연세대 출신의 김경원을 픽했습니다. 수비형 센터. 그렇죠. 1순위, 2순위는 이 고려대, 연세대 각 대학의 주장 출신이 사이좋게 갈라졌습니다. 네. 역시 연고전, 고연전은 드래프트에서도 살아있음을 볼 수 네.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3순위 다시 고려대로 왔습니다. 지명식에서 한국의 듀란트가 되고 싶다고 선언한 고려대 출신의 김진영 팔이 정말 선수. 길어요. 팔이 발도 길고 네. 몸매가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듀란트 선수가. 날씬해요. 정말 KD, 코리안 듀란트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는 모습 코트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의외다 하는 픽을 뽑으면 역시 4순위에서 고양 오리온이 지명한 상명대학교 출신의 전성환이었습니다. 이 네. 전성환 선수의 데뷔전을 제가 직접 라이브로 봤는데요. 나오자마자 스텝 무브 이후에 버저비터 백보드 석점을 확 꽂아버리고 와. 네. 이게 소름 젊은 돋아, 선수가 소름 돋아. 사실 그러기 정말 힘든데 경기를 보면서 볼 핸들링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이 선수 정말 눈여겨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선수가 가장 기대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름 있는 대학보다 자신이 뛸 수 있는 대학에 가서 그렇죠. 좋은 활약을 펼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선수들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전성환 선수가 확인시켜 줬습니다. 백보드 3점이라면 뱅크슛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뱅크죠. 야, 그 진짜 슛에 자신 있는 선수 아니면은 그렇게 때리기 쉽지 심지어 않은데. 버저비터죠. 그러니까요. 그 중계 중에는 저거 노렸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노렸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노렸다면 정말 네. 대단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데뷔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1순위였던 박정현 선수는 드래프트 역대 1순위 중에서 데뷔전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출전한 선수가 됐어요. 제가 또 그 중계를 또 봤습니다. 또 네. 제가 창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LG에 좀 애정이 깊은 편인데요. 네. 또 심지어 그 2분 50몇 초 동안 뛰는 동안 무득점 약간 아쉬운 활약을 보여줘서 또 현주혁 감독이 자신도 고려대 출신에다가 같은
1순위 출신 그렇죠. 1순위 아니겠습니까? 출신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선수를 어떻게 다룰까 좀 되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일단 결과는 일단 한 경기지만 그렇죠.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례를 봤을 때 1순위 선수들은 대체 다 기본 이상은 해줬으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1순위 여태까지 역대 드래프트 1순위 선수 중에서 좀 지금까지 괜찮은 활약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KT의 박준영 선수 네. 쏠쏠한 활약 보여줬고 그렇죠. 2017년이 사실 대단했죠. 이 허훈, 양홍석, 투탁. 그것도 연고 아우, 맞죠? 그렇죠. 그래도 아, KT로 둘 다 가서 거의 지금 둘이서 다 하고 있죠. 네.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도 대단했지만 사실 2016년이 빅 하이라이트였죠. 빅3 이종현, 최준용, 강상재 이 세 와우. 선수는 말할 엄청나네요. 필요가 없죠. 어우,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등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죠. 네. 사실 1순위 선수들이 이렇게 항상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니까 저는 박정현도 LG 순위 올리는데 큰 그렇습니다. 보탬을 하리라. 기본 이상은 해주겠죠. 기본 이상 무조건 예.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래프트 소식 전해주셨고요. 사실 태권 시파트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오늘 아침에 네. 일이 하나 있었죠. 아, 동희 씨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모비스와 KCC의 대형 트레이드였죠. 트레이드죠. 4대2 트레이드였네요. 아, 네. 그래서 모비스 쪽에서는 라거나 선수와 이대성 이대성 선수죠. 선수고요. 네. 그리고 KCC는 4명이나 보내버렸는데요. 와. 사실 그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KCC가 갑자기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해 버렸습니다. 한국 선수 라인업으로 치면 이제 KCC를 따라갈 수 있는 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갑자기 우승 정도로. 후보가 됐어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축구로 따지자면 레알 마드리드 지구방위대가 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모비스가 좀 최근에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좀 살아나는 그렇죠. 모습을 네, 보여가지고 네. 역시 만수 감독 이랬는데 저 단톡방에서 그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서 잘못 봤나? 만우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간에 돼서 새벽에 이렇게 딱 봤는데 저도 그게 깜짝 놀랐어요. 대문짝에 붙어 있었죠. 네. 맞아요. 이게 갑자기 상단에 딱 있길래 와 이거 뭐냐? 와,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와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KCC가 단번에 또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로 네. 너무 막강한 그렇죠. 전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번 시즌 조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재밌는 트레이드인 게 사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내에서 뭐 농구든 축구든 야구에서든 이런 트레이드 기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기둥뿌리들이 뽑혀나가는 그런 트레이드이기 네.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과연 모비스가 왜 이런 트레이드를 했을까가 제일 궁금하고요. 네. 뭐 물론 그 구단에서 하는 말은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상대적으로 지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이 기둥뿌리들을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간에는 뭐 팀과 선수 간에 좀 이대성 불협화음이 선수죠. 있었다. 그렇죠. 그런 자신 얘기도 있기 연봉도 때문에 깎아내고 이러면서 그렇죠. KCC는 사실 도박을 한 거예요. 이대성 선수도 이제 올 시즌 끝나면 FA로 풀리게 맞아요. 되고 라거나 선수도 내년까지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떤 팀의 도박이 성공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KBL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BA 소식인데요. 지난주 NBA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로드 있었는데요. 매니지먼트. 네, 로드 매니지먼트. 요즘 굉장히 뜨거운 LA 두 형제 중에 클리퍼스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소식을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거운 느낌의 단어고 맞아요. 힘들어요. 이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서 레스트 쉬다라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야. 네, 뭐 피로하거나 되게 거창하네요. 부상 때문에 힘든 선수들 쉬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쉽게 말해서 경기 전에 각 팀의 이제 메디컬 팀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사무국에 제출을 합니다. 이 선수는 현재 이런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런 부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쉬어가야 됩니다. 주로 이제 스케줄상 백투백 경기, 연속적으로 경기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경기 전에 제출을 하면 사무국에서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쉬세요. 로드 매니지먼트 허락합니다. 네. 하면 이제 그 선수가 쉴 수 있게 되는데 클리퍼스도 그 프로세스를 따라갔습니다. 클리퍼스의 메디컬 팀이 제출을 했고요. 사무국에 이제 동의를 구했는데
느닷없이 이 클리퍼스의 감독이 당 리버스 감독이 네. 우리 레너드 굉장히 좋은데? Feel great. Feel great. Never feel better.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정도다. 뭐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바람에 사무국에서는 응? 너네 팀 메디컬 팀에서는 안 좋다고 했는데 너님 벌금 이러면서 5만 불 벌금을 때렸는데 사실 이 이제 규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2012-13 시즌에 샌안토니오가 굉장히 이런 뭐랄까요 제도를 잘 써먹었던 게 포포비치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인 감독으로. 시스템 농구. 당시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주력 선수들이 굉장히 노장 선수들이 많았죠. 뭐 팀 덩컨, 파커 이런 선수들. 네. 던컨. 근데 이제 샌안토니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원정 경기 트립이 있죠. 로드 네. 트립이 있는데 로드 트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이애미와의 당시 빅게임이죠. 마이애미 빅3가 있었고 샌안토니오도 굉장히 우승 전력을 갖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네.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이 포포비치 감독이 주전 선수 4명을 뺍니다. 팀 누구- 덩컨, 네. 그리고 토니 파커, 지노빌리, 그리고 데니 그린까지 다 뺐네요, 그냥. 다 뺐어요. 아예 경기에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이 경기가 전국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던 경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총재였던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벌금을 때려요. 25만 불 벌금. 샌안토니오 쿨해요. 포포비치 감독 내가 낼게. 와. 뭐 25만 불 낼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 총재가 바뀐 이후에도 아담 실버 총재하고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규정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드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허가를 득하는 거죠. 허가를 네. 받게 되면 중요한 게 전국 중계가 확정된 경기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전국 중계로 다는 경기에서도 이렇게 허가가 되면은 특정 선수가 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네, 된 사실 거죠. 우리나라는 다 전국 중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미국에서는 이 전국 중계가 의미가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기 때문에 거의 뭐 50개 주인데 50개 다른 국가들이 뭉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도 굉장히 많아서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는 경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하루에 한 경기 아니면 일주일에 서너 경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런 경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중계인데 특정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팬들이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크고 뭐 당연히 중계 효과가 나지 않겠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제정을 한 겁니다. 네, 사실 그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빅매치였죠. 네, 우리 쿤보 아테토쿤보와의 경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작년 파이널, 그러니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제 주인공이었죠. 리매치였죠. 그렇습니다. 예, 두 팀이 붙어가지고 이제 당시 토론토가 카와이 레너드 토론토가 이겨갔었는데 그래서 과연 레너드가 클리퍼스로 팀을 바꿔서 이 쿤보와의 경기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정말 많이 했었죠. 관심을 갖게 하는 경기였는데 잉? 맥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빠져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임스 하든이 그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로드 매니지먼트 때문에 결정한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 그리고 선수 출신의 뭐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든도 한마디 했었고요. 그 유명한 우리 마 사장님 MJ. 마이클 조단 조던. 역시도 그런 말을 했죠. 아니 선수들이 연봉을 받는 건 82경기를 모두 뛰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로드 매니지먼트냐? 실제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에 거의 뭐 모든 경기에 다 출전을 했었고요. 네.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할 자격은 되죠. 그런 말을 할 자격. 그럼. 하지만 지금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82경기를 뛰고 거기에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게 되면 거의 100경기 넘게 치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백투백 경기가 상당히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을 스타 선수의 체력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또 부상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프라임 타임에 뛰는 선수를 오래 못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유용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카와이 몇 년 못 봐요. 원래 좀 부상이 부상, 있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왼 무릎이. 그럼 제 생각에는 만약에 레너드가 이런 식으로 시즌에 조금 뭐 좀 이렇게 쉬게 해주면서 경기를 뛰게 된다면 레너드는 시즌 MVP 타는 모습은 못 볼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82경기 중에 60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리그 MVP는 따지 못했죠. 쿤보가 땄죠. 그렇죠, 쿤보가 땄죠. 파이널 MVP는 땄지만. 네. 그래서 뭐 경기 수로 보자면 사실 리그 MVP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 로드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뭐 토론 주제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네, 뭐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익 씨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하자면 아무리 연봉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선수를 좀 오래 보고 그렇게 그렇죠. 하고 싶으면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굉장히 지금 현대 농구는 더 다이나믹해지고 맞아요. 더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받쳐주는 바디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쪽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게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상으로 이어지면은 그 선수가 선수 생활을 뭐 심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규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좀 이게 좀 그거를 좀 뭔가 악용하는 이상하게 그쵸. 강팀이랑 할 때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느낌이 있잖아요. 그 팬들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뭐 잘 하면은 네.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권 씨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부는 동의하는데 일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네. 저는 진짜 NBA를 좋아하거든요.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곤 하는데 레너드 쿤보 붙는다. 와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했는데 봐야죠. 근데 갑자기 레너드가 안 나온다. 김 빠지죠. 그래서 뭐 휴식 주고 이렇게 뭐 축구에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일부 동의하지만 이 빅매치에 있어서는 이 팬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이 거물급의 선수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의 빅매치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빅경기에서는 꼭 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좀 상대적으로 하위 팀과의 대결에서는 조금 한 명 정도는 좀 빠지더라도 전력이 크게 누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빅매치에 있어서만큼은 슈퍼스타들의 맞대결을 보고 싶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레너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댈러스 매버릭스의 레전드죠. 덕 노비츠키 선수가 2010년대 초반에 유럽 언론들하고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시간이 충분한가요? 네, 저희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덕 노비츠키가 했던 말이 이 NBA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자체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NBA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선수들에게 해준 그렇죠. 말이었어요. 미국에 오기 전에 체력을 완성시키고 와야 된다. 여기 와서 체력을 늘리고 뭐 스킬을 더 얻고 할 재간이 없다.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태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고 싶어요. 쿤보하고 레나드가 붙는 걸 보고 싶은데 사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빅경기에 선수를 투입시키면 그 선수한테 걸리는 로드가 더 크겠죠. 그렇죠. 무게감이 더 크고 피로도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수를 그 경기에서 좀 쉬게 해주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봄에 가서 4월, 5월 가서 하는 경기가 훨씬 더 의미가 큰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빠지면 팬들이 또 얼마나 실망하느냐. 그럼요.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도 실망을 했는데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 건너 NBA를 뜨겁게 달궜던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야구와 축구, 농구 순으로 국내외 핫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나름대로 오늘도 정말 알찬 소식들을 저희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죠. 네, 저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잠시 후 저희 2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이 배구, 또 배구라는 스포츠가 또 재밌거든요. 그렇죠. 요즘 인기 많죠. 네, 그래서 이 배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부터 한번 세세하게 또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V리그, 배구 리그죠. 이 V리그 1라운드 리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토론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2부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네, 뭐 그러면은 2부에서 뵐게요. 2부에서 봬요. 안녕.